일은 아침에 정막을 깨는 버스 소리에 주는 잠에서 깨어난다. 쌓인 쓰레기 냄새,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구의 씁쓸한 냄새가 섞인 냄새, 서울의 좁은 거리를 흐르는 찬 바람의 냄새. 그의 손은 더럽고 남은 음식을 뒤지느라 굳은 살이 굳어 있다.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예전처럼 추위를 느끼지도 않고 일시적인 것처럼 배고픔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배고픔은 결코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준아, 먹을 것 좀 있어? 희망을 버린 지 오래인 훈 영감이 묻는다. 그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준은 연민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분노는 그가 제공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민을 가지고 훈은 준이 두려워하는 고통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주름진 피부와 불투명한 눈을 가진 노인은 언제나 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준은 아직 모른다. 안 그래, 훈 그냥 거리와 이 바람뿐이에요. 노인은 노란 이빨을 드러내며 씁쓸하게 웃는다. 그는 종이봉투가 자신의 비참함을 조금이라도 숨기고 있는 구석으로 몸을 돌리고 뒤섞습니다. 준은 발이 차갑게 몸을 질질 끌며 도시의 아스팔트를 가로질러 호화로운 집들로부터 보기만 할 수 있는 음식들로 가득한 상점들로부터 한때 가졌고 잃어버린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며 그 움직임을 따라간다. 그가 아는 것은 그 거리뿐이다. 집에 대한 추억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소박하지만 웃음이 가득한 집에 대한 기억은 깨어진 꿈처럼 무너졌다.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의 조각 하나하나가 그의 영혼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고통을 느낀다. 하지만 그에게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 배가 으르렁거린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봉투 속에서 음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 각자는 자신만의 전투, 자신만의 조용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다르다. 공중에 뭔가가 있습니다. 주는 변화를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새로운 것, 이상한 것. 그는 서둘러 발소리를 듣는다. 뒤를 돌아보면 어린아이가 보입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방치된 부모의 많은 자녀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 아이가 주변의 어른도 없이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녀는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얇은 옷을 입고 있지만 창백하고 더러운 얼굴을 한 5살 소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준을 바라본다. 너, 우리 엄마 봤어? 세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단순한 것을 묻는 듯 소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준은 그 소년이 비록 어리지만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준은 자신이 바라지 않은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웅크리고 앉았는데 왠지 그 책임이 그의 어깨를 짓누른다. 그는 그 거리의 누구에게서도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소년을 바라본다. 깊은 두려움이 뒤섞인 순수함. 내 엄마를 봤어. 하지만 여기는 아니었어. 길을 잃었나요? 소년은 여전히 기적을 믿는 듯 고개를 저으며 눈은 크고 천진하다. 주는 이미 알고 있지만 완전히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고통처럼 가슴을 짓누르는 무언가를 느낀다. 그는 소년에게 손을 뻗지만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도 전에 소년은 조용히 애원하며 그를 바라본다. 배가 고파요. 소년이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습니다. 주는 주위를 둘러본다. 많지 않습니다. 그는 배낭을 열고 마지못해 마지막 빵 조각을 꺼냅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입니다. 소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눈으로 빵을 바라본다. 고마워요. 소년은 그것이 자신이 가질 전부임을 아는 누군가의 섬세함으로 그 조각을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주는 알 수 없는 무언가의 괴로움을 느낀다. 그는 소년이 씹는 모습을 지켜본다. 길고 공허한 나날을 살아온 사람의 서두르는 마음으로 한 조각 한 조각을 삼키는 모습이다. 배고픔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갈 곳은 있나요?
준은 왜 묻는지 잘 모르겠다며 묻는다. 이 근처에 사시나요? 소녀는 씹는 것을 멈추고 세게 삼키고 머리를 흔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단순하고 의미가 가득한 그 순간은 세상에 아직 뭔가가 더 남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준의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고통과 일상의 투쟁 너머의 것. 준은 소년과 함께 걷는다. 멀리서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거리, 발걸음을 옮길수록 매서운 추위가 더욱 강해진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멀리서 들리는 도시의 소리에 의해서만 깨어진다. 준은 집을 갖게 되었을 때 자신이 걸어온 길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제 도시는 달라졌습니다. 더 더럽고 추워졌으며 그가 한때 알고 있던 모든 것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준은 침묵을 깨려고 했으며 물었다. 민호. 소녀는 여전히 남은 빵 조각에 눈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준은 소년이 누구인지 이해하려고 했으며 지켜본다. 그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린 사람이 이렇게 큰 도시에서 그렇게 길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민호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호는 준의 현실에서 벗어난 존재다. 민호, 길을 잃었죠? 준이 물었다. 이제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모르겠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더 이상 거기에 없었어요. 준은 소년의 말을 흡수하려고 노력한다. 민호의 말에 담긴 외로움은 준이 느낀 그 어떤 것보다 더 슬프게 들린다. 그는 자신이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안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는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엄마를 찾는 걸 도와줄 수는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순진한 표정을 지은 채 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 소년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군가, 무언가가 그를 그곳에서 꺼내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희망일 뿐입니다. 그들은 답도 없이 계속해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은 두 소년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거리는 더욱 황량해진다. 활기차고 가능성이 넘치던 도시 서울은 이제 출구 없는 미로로 변했습니다. 준과 민호는 무거운 망토처럼 그들을 둘러싼 어둠 속에서 말없이 걷는다. 바람이 울부짖으며 그들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지만 두 사람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민호는 아직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준은 그곳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큰 눈과 부자 옷을 입은 소녀는 더러운 거리 한가운데서 엉뚱해 보인다. 그는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도 왠지 자신이 더 이상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준은 집에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친숙함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높은 건물, 좁은 골목, 질주하는 자동차들,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뿐이다. 도시는 그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아는 듯 공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누군가가 그를 찾아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는 자신감이 무너진 어린아이이지만 여전히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등불의 불빛이 희미한 도시의 한 지역에 도착하고 멀리 있는 식당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에 그들을 잠시 멈추게 만든다. 준은 다시 한번 배고픔이 자리 잡는 것을 느낀다. 이미 그의 존재의 일부가 된 배고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끊임없는 고통. 빵 더 있어요. 민호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준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소년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민호를 혼자 둘 수도 없다. 지금은 아닙니다. 소년은 그의 일부가 되었고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부분이 되었다. 그들은 준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걷는다.
창문은 어둡지만 다른 편의점과는 다르게 보이는 작은 편의점이다. 뜨거운 음식의 냄새가 내부에서 나오는데 마치 그들을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별 생각 없이 주는 민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간다. 가게 안은 열기가 그들을 감싸고 주는 즉시 안도감을 느낀다. 그는 쌀봉지, 수프캔, 초콜릿 바가 있는 선반을 봅니다. 그는 카운터에 다가가서 그 뒤에 있는 노인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평생 질문을 받는데 지친 듯 쉰 목소리로 한국어로 묻는다. 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눈을 내리깔았다. 그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공짜로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헛되더라도 나 배가 고프다. 주는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잠시 준을 살펴본다. 그러다가 여전히 말이 없는 민호를 바라보며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 슬픈 눈을 뜬다. 노인은 한숨을 쉬더니 마침내 선반에서 초콜릿바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예요. 그는 웃지 않고 말했다. 경찰과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그것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주는 감사한 마음으로 초콜릿을 받았지만 열정은 없었다. 그는 거리 생활이 재미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영웅주의도 없었고 단지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게를 떠나고 주는 초콜릿을 잘게 찢어 민호에게 건넨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작품을 바라보지만 의문을 품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먹습니다. 주는 옆에 앉아 초콜릿이 입안에서 녹고 있지만 그를 안심시키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제 차분해진 민호는 마치 중요한 할 말이 있는 듯 먼 표정으로 준을 바라보지만 겁이 난다. 내 생각엔 당신을 어딘가에서 아는 것 같아요. 민호는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지켜본다. 그는 그 소년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준은 호기심이 몸을 사로잡으며 물었다. 민호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도시의 불빛을 보다가 준에게 시선을 돌린다.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당신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꿈인 것처럼. 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그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든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곧 발견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매서운 바람이 다시 불고 주는 추위가 더욱 심해지는 것을 느낀다. 서울의 하늘은 생명이 없는 회색 캔버스처럼 보이는데 이는 그의 가슴에 느껴지는 공허함을 반영한다. 이제 차분해진 민호를 바라보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묻어난다.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릅니다. 정말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주장합니다. 민호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마치 진실의 무게가 너무 어린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듯이 대답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주는 상황이 점점 불편해진다. 지금은 민호를 혼자 둘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도시는 점점 추워지고 거리는 더욱 텅 비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은 그도 잘 알고 있다. 문득 아득한 기억인 막연한 생각이 준의 머릿속을 속삭임처럼 지나간다. 그는 오래전에 들었던 말, 결코 믿고 싶지 않았던 말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호야, 준이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혹시 내 사진이 들어간 포스터 있어? 민호는 그게 마지막 소리라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네, 민호는 거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사진이 담긴 포스터가 있어요. 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봤어요. 준은 침을 삼켰다. 그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그를 두렵게 했지만 그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가 곧 변할 것이고 그는 진실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준이 거리를 걸을 때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그의 마음은 폭로의 무게로 맴돌았다. 민호는 몰랐지만 준은 자신이 심연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잃어버린 과거가 고통스럽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표면화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유령을 만나는 불편함과 무력감이 뒤섞여 그의 발걸음을 빠르게 만들었다. 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절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커져가는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말입니다. 성전은 비록 단순하기는 하지만 그가 아직 어렸을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항상 그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그를 따라갔다. 사원은 멀지 않은 언덕 위에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일종의 고요함으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복잡한 조각이 새겨진 커다란 나무문이 그들을 안으로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고통이 따라올 수 없는 안전지대인 것처럼 입구를 통과하자 준은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스님은 늘 그렇듯 제단 근처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음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준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말을 초월하는 고대의 연결이 있었습니다. 준석 씨, 스님은 이미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오셨어요. 준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스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스님은 민호를 바라보았고 잠시 동안 준은 그의 눈에 서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나요? 스님이 부드럽게 물었다. 준은 망설였다. 의심이 그를 침범했습니다. 그 스님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는 공기의 긴장감을 느낀 듯 불편한 표정을 짓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모르겠어요. 준은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며 마침내 대답했다. 스님은 마치 고서인 것처럼 그것을 잠시 동안 바라보며 연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일어서서 작은 선반으로 걸어가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보세요. 준씨, 스님이 그에게 사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짜 가족입니다. 준은 악수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 그 그림을 본 그의 가슴은 쿵쾅쿵쾅 뛰었다. 그 사람은 아주 어렸고 똑같은 어둡고 꿰뚫는 듯한 눈을 가지고 그가 어렴풋이 알아보는 여자, 즉 그의 어머니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옆에 있던 아이였다. 민호였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소년. 하지만 어떻게 민호가 그 사진, 그의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었나요? 그럴 리가. 불가능해. 준이 온몸에 충격을 주며 속삭였다. 그 사람은 내 동생일 리가 없어. 그러나 스님은 말없는 슬픔의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당신은 입양되었습니다. 준씨, 스님은 깊고 평화로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내 아버지는 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서울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민호는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부유한 집에 입양됐어요. 준은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더욱 멀어진 듯한 민호를 혼란과 고통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 동생인가요? 준은 자신이 하는 말을 믿기 싫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겁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말은 한숨처럼 나왔다.
몰랐어.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항상 준이의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동생이야? 당신은 가버렸어요. 당신도 나처럼 길을 잃었어요. 현실의 무게가 준에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악몽 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의 앞에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고 그것이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았습니다. 난 전혀 몰랐어. 민호, 준은 목소리가 갈라져 대답했다. 나는 전혀 몰랐어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일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그를 다시 공허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스님은 준과 민호만 작은 절에 남겨두고 떠나갔다. 그 침묵은 억압적이었고 준은 마치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답의 벽인 거대한 진실이 자신을 덮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제 너무 어린 사람치고는 예상치 못한 강렬함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 준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의 형제가 될 수 있나요? 나는 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는 고통만을 기억합니다. 손실에. 민호는 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고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에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는 점들을 연결하려는 듯 준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난 항상 뭔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준. 민호는 준을 잠시 멈추게 만드는 솔직한 말투로 말했다. 양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마치 나에게 형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준은 민호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연결되었습니다. 단순히 강제 이별이 아닌 시간을 초월한 연결, 망각과 고통의 심연을 잇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나요? 준은 아직도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고통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땅바닥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준, 나는 그녀가 나를 매우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가 우리를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준은 익숙한 고통을 느끼며 눈을 감았는데 그 고통은 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제 아마도 마침내 남은 것을 재건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건축할 일이 있었다면 시간은 흘렀지만 이제 밤의 어둠은 더욱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평화로운 공간 같았던 성전은 이제 폐소공포증을 일으키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준과 민호는 함께 앉아 여전히 밝혀진 사실의 심각성을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들을 둘러싼 세상은 알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고 진실의 무게는 그들을 조용하고 잔인하게 짓눌렀습니다. 준은 가슴 속에 끊임없는 고통과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어떻게든 그의 삶의 조각들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힘이 자신에게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삶이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구멍과 상처로 가득 차서 마치 항상 부러진 뼈 위에 스스로를 재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옆에 앉은 민호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다. 그 소녀는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로 볼 때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눈은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고 잃어버린 형제를 찾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발견과 함께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 민호는 목소리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요. 주는 진심 어린 연민을 느끼며 옆에 있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민호의 마음이 어떤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 역시 엄마의 부재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며 답없이 자랐고 이제 진실이 그들 앞에 와 있었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여전히 뭔가 더 위태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무형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민호 주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는 그녀가 우리를 버렸다고 믿으며 자랐지만 지금은 이제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명상을 위해 물러난 스님은 마치 말씀을 하신 후에 혹은 아마도 마침내 진리를 받아들인 후에야 치유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문득 민호는 이전과는 다른 각오가 가득 담긴 듯한 눈빛으로 준을 바라보았다. 준,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면하는 것이 두렵다는 걸 알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안고 계속 살아갈 수 없습니다. 준은 민호의 말에 무게감을 느꼈다. 소년의 말이 옳았지만 과거를 마주하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것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몸서리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를 매료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그의 내면의 무엇인가를 구출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말이 맞아. 준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은 분명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존재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항상 그의 삶의 일부였던 공허함을 이해하려는 욕구가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저 너머에 있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한 그들의 여정이 단순한 답 이상의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영원히 변화시킬 계시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 날 준과 민호는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흔적,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피난처였던 성전은 이제 감옥처럼 느껴졌고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붐비는 거리가 있는 주변 도시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준은 자신의 기억이 조각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스님은 준이 어렴풋이 알아보던 서울 중심가의 한 낡은 집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그곳은 아름다운 곳은 아니었지만 그를 감동시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중년의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낯이 익은 것 같았지만 준은 그 이름과 얼굴을 연관지을 수가 없었다. 남자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지만 첫 발을 내디딘 건 민호였다. 단호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우리는 답을 찾고 있어요. 민호가 남자를 주저하게 만들 정도로 강렬하게 말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고 준은 목이 메어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뭔가 잘못됐고 이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나는 내 엄마 준과 친구였어. 그는 소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준은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묻기도 전에 그 남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 엄마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어.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계시는 타격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준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무엇을 더 이해해야 합니까? 진실이 곧 밝혀지고 과거를 직시하는 고통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깊고 두려운 깨달음으로 극복되려 하고 있었다.